자, 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장재규 후보 정책 집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금천구에 위치한 비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윤형준입니다. 다음은 후보 중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장재규 후보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갈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인숙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 센터장 박자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장재규 후보님의 먼저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로 나온 장재구입니다. 저는 이 32년 차 지금 사회복지사고요. 사회복지 노동조합 준비를 2000년에 했었고,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을 11대, 12대, 13대 역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완성하는 부분들을 함께 했고요. 복리후생제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좀 일조한 부분들이 큽니다. 그 부분들 이어서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번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봤을 때 서울에 비해서 한국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 그리고 자격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좀 코치, 그냥 잔소리를 할까 하다가 그냥 선수로 직접 나와서 한번 바꿔보자라는 큰 결심을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면서 제가 기존의 선거운동 하듯이 뭐 시설들 그리고 단체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여기 명함 나눠드리고 이런 형태로는 조금 제가 불리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연태까지 제가 활동했던 부분들을 알리고 앞으로 정책을 뭐 할 것인지를 알리려고 결심을 했었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좀 더 집담회, 이러한 간담회를 열어서 저희 생각을 함께 나누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리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대화는 뭐 주제가 정해진 건 아니고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부분, 궁금한 부분,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질의응답이 아니라 제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은 저도 충분하게 그에 대한 재반박을 하는 형태의 토론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제에 상관없이 함께 얘기 나누는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요즘 이제 새롭게 환경들이 바뀌고 의사소통 방식도 많이 바뀌어서 후보님께서는 이제 직접 찾아뵈면 좋겠지만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집담회 형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간담회보다는 좀 더 주제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박자영 센터장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이런 자리에 와서 되게 어색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 67개소의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원센터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공동생활가정뿐만이 아니고 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5인 종사자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지관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작은 기관들이 큰 복지관보다는 훨씬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어려운 일이 되게 많은데요.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이런 작은 기관과 큰 기관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따로 지금 좀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소규모 시설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부분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이고 제가 이제 정책으로 제안한 부분은 크게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공무원 수준으로 약속을 지키게끔 하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이 완성이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소규모 시설들의 종사자들도 그대로 이제 적용받는 문제는 한데 아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사회복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겠다라는 부분들의 공약이 국정과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봐요. 예전에 제가 2011년도쯤에 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들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별도의 부분으로 돼 있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하라는 요구들이 끊임없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중앙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 되는지는 이제 뭐 어쨌든 당선이 되면은 다시금 이 인건비 종사자 처우 개선의 계획에 대한 부분 접근 방법들을 더 세부적으로 짜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현실화되는 부분. 예, 이게 1차적이고요. 2차적인 부분들은 그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그 개별 과에서 진행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정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처우 개선 이외에도 소규모 시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도 이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지원 업무를 한 2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가장 문제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는 한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랬을 때 그 한 분이 케어부터 시작해서 행정까지 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센터장님이 지금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아마 행정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들 지원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센터 자체가 다 독립된 시설로 운영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봤을 때는 뭐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많이 고민이 됐었고 저는 그쪽 부분으로 해야만이 개별을 혼자서 근무하면서 이 부분들을 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들의 고민이 있고요. 지금 뭐 일거의 모든 거는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크게는 처우 개선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적용 못 받는 부분들과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해야 되는 부담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이게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사회복지시설협회나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좀 추가로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오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 관장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후보자님 공약을 살펴봤더니 어쨌든 시도협회와는 차별화돼서 한 사업은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좀 밝히셨더라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중앙 이제 그런 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시군구까지로 내려오면 조례에 의한 그 지자체 처우 개선 조례들이 있지만 처우 개선 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열리는 그런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제 법에 명시된 처우 개선의 역할을 각 시군구 단위에서는 뭔가 실행력 있게 되어지지 못하는 현 상황이라서 그것을 법 안에서 뭔가 실제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처우 개선 위원회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건복지와 시도 그리고 시군구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핵심은 그 심의기구예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시군구뿐만 아니라 중앙까지도 보건복지부까지도 그 기능을 하고 있었나? 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공약에 한 꼭지로 넣은 부분이 제가 협회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을 제출하겠다 매년. 그러니까 그 연대까지 보통 그 정부위원회에 보면은 정부에서 만든 안을 갖고 거기 와서 그냥 그 거수기 뭐 이런 정도 아니면은 뭐 저기 몇 % 올려달라라는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제안안으로 끝나는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어쨌든 처우개선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그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을 제출하겠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을 제출을 해서 이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시군구에서 이런 안을 다 만들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 안을 제출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한 그걸 그대로 시군구 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안건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시나 광역시의 역할과 도의 역할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지역의 시군구의 그 자율권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에.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도에 비해서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협상력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하고 그러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따르는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된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가 급선무고 이제 그 시군구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을 적용을 받도록 하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하나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그거를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가이드라인 뭐 준수율 뭐 이런 부분 이거를 좀 연태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 뭐 그대로 하고 이제 사협회의 눈에서 사회복지사의 눈으로 그거를 조사해서 진짜 보건복지부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어느 시설에서 지키지 않는지 이것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가 자기들이 안을 내는데 그거는 평가 안 해요. 다 이제 지방 자치단체 것만 발표하는데 저는 사협회의 눈, 사회복지사의 눈으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시설에서 그걸 지키지 않는지를 또 살펴보고 시군구든 시도든 어디가 준수율이 가장 낮은지 이 부분들의 발표를 했을 때 아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 부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후보께서는 처우개선 관련돼서 보건복지부가 안을 내서 그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사협회가 먼저 안을 제시하고 주도적인 흐름을 제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는 좀 더 면밀하게 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보건복지원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 담당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담당자 이야기나 또 소규모 생활시설 이야기나 또 지자체에 따라서 다른 환경의 이야기나 핵심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걸 어떻게 보완하지? 이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또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시설들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예산을 그렇게 지원 안 하고 그 예산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에 맞춰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하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지자체별로는 일정 정도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기준에 그러니까 보건복지 기준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노인 일자리나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주장했었던 부분이, 지금 보통 2년이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이라도 근무 계약 기간이 없는 형태로 전환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 지원 사업
사회복지 사업에서 2년 이상 되는 거는 이제 정규직으로 TO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없애고 사회복지사들은 언제든지 나가도 되는 존재 취급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되는 사람, 벌써 여러 사업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이게 조금은 저는 모든 부분이 그 법과 제도, 법의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요번에 처우 개선 문제도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선의의 노력, 대통령의 선의의 노력에 기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화되는 부분들은 법으로 명시가 돼서 이게 보장돼야지. 이게 어느 정권에서는 뭐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느 정권 또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는 아니고요. 이게 실상 크니까 그 지자체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시장, 도지사, 뭐 구청장, 군수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저희 부분이 안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법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실질적으로 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해서 하는 단체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 공약 중에는 회원 소통에 대한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오로지 그 부분은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면 되지. 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 좀 지방과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의 역할 정립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 현장 안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력이 함께 일을 하면서 또 그 비정규직 인력은 어떤 고용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여전히 처우나 이런 여러 임금 테이블부터 다 격차가 나는 가운데 근무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큰 박탈감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어쨌든 중앙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게 후보자께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 진짜 사회복지 사업법에 그 명시를 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 지속된 사업은 어쨌든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년 이상 연속되는 정부 사업은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법에 넣는다라면은, 그리고 함부로 정부가 잠깐 뭐 사업을 조금 하다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규 사업으로 전환 안 하는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먼저 그 처우 개선안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하고 지자체별로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복지부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저도 정책이라는 걸 오래 하면서 정책이 그 대상자 중심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뭐 공약 어디에 밀려서 기획된 걸로 정책이 나오면 현장에서 그닥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를 상당수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되시면 그걸 꼭 이루셔서 현장 중심의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예전부터 이 사회행동, 그러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그게 조직된 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이런 힘이 없이 주장을 하면은 무시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분들에서는 전국의 사회복지사, 뭐 지금 얘기로는 뭐 160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어쨌든 회원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봐요. 그 분들을 조직하고 한다라면은 충분하게 복지부든 중앙정부든 뭐 지방정부에서 무시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못했던 이유는 우리 힘을 못 믿기 때문인 거죠.
과감하게 그게 안 된다라면은 머리띠 메고 나갈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갖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 몇 년은 좀 고상한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하다 보니까 조금 그 협상과 뭐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단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역할은 이제는 머리띠를 맬 시기가 오지 않았냐. 그래서 좀 과감하게. 아까 제가 정책 두 가지 뭐 자격제도와 처우 개선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다 보셔도 이거 만만치 않다. 제가 딱 두 가지 공약만 내세운 게 이게 3년 집중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항이라는 거, 이해 관계자들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경험상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공무원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 시험제도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공식 석상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다른 부분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회복지사 자격 시험을 모두 시험을 봐서 배출을 하면은 그만큼 임금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 부담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명확히 알아요. 우리는 전문성 갖고 사회복지사 자격 얘기를 하지만은 그분들은 이게 저임금 구조가 깨지는 길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어느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회복지사의 처음에 지휘양상의 법률 보면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 부분들에 그러면 좀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할 때 그때 95%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약속하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행 계획을 할 때 야 이게 100%로 가야 되는데 왜 이래 이랬더니만 그러더라고. 거기는 시험 봐서 공무원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두 가지 공약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뜯어보면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건 무모한 도전 같지만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조직된 힘. 그리고 과감하게 이제 사회행동에 나설 만큼의 우리의 조직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의 관건은 조직을 만들 수 있느냐, 힘을 결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처우 개선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계속 우리 좀 활성화됐는데요.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질문을 드리자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각 시도단체 사회복지사협회가 역할은 조금 더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정책에서 하셨고 말씀 중에서 하셨는데 좀 더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통 다 이제 중앙협회는 그 법과 제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의사협회도 그렇고 그 변호사협회도 그렇고 다 그러한 형태들이고 실질적으로 회원 교류와 교육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은 그 시도 지부에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요번에 이렇게 이제 쭉 그 22대를 살펴보니까 그 정작 협회가 집중해야 될 문제는 살짝 추진이 늦고 그냥 그 회원 교류나 이러한 부분을 좀 중앙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강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뭐 시도협회에서는 어쨌든 그 중앙 단위의 전국적인 그 법제도 개선이나 이거를 시도협회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역할 정립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 공약에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해서 좀 구분해야 된다. 또 하나가 이제 중앙협회에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위탁 사업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과감하게 분리할. 저는 이게 우리 협회가 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부 위탁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 어쨌든 분리해서 그 부분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유지하면 되는데 이 사회복지사협회의 본연의 운영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힘으로 운영되는 협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게 닥쳐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님은 이제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좀 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슈 파이팅을 하는데 좀 더 힘을 실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직된 힘이 있으니 그걸 믿고 가보자 막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짝 제가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그 조직화되고 정책을 하는 부분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회비를 납부하고 회에 참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집중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회원이 모여서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그 회원들의 권익 실현이 가장 설립 목적의 정관의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집중된 문제로 가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처우 개선하는 부분하고 자격제도. 자격제도도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저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작은 얘기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허위 신고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종사자 보호책을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박 센터장님이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절실한 얘기예요.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특히 아동 쪽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정책이 엄청 발달을 한 반면 아동들이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종사자들이 역으로 아이들한테 맞거나 그리고 학대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허위 신고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2, 3년씩 걸리고 또 소요 비용이 2천만 원, 3천만 원씩 변호사비를 써야 되는 그런 그룹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허위 신고로 교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라 몇 번 있고 난 다음부터는 교육부에 변호사 비용이 예산으로 책정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복지관이나 아직 사회복지 쪽에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좀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의 법이나 복지부에 예산 반영이 돼야 지자체도 그 법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앙과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아마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기에서 담당을 하게 됐는데 알고 있어요. 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안 됐는데 이제 거기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가장 큰 부분은 예산 부족이죠. 복지부가 그냥 보통 그렇잖아요. 어느 정부나 모양만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을 안 지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도에도 이제 종사자 권익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모양을 갖추는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기본적인 인력 이러한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상담뿐이 못하는 형태들인 거죠. 그래서 아직 중앙센터에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부분들을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지금 틀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살짝 그 부분들도 보통 이제 어린이집은 법률적인 문제에서 공제회 제도가 되게 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사회복지 공제회는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전사고나 이러한 부분들을 관련해서 공제회의 역할들을 좀 다시금 재검토하는 형태들. 어쨌든 어린이집 공제회에서는 그 어린이집의 사고에 대해서
그 공제회에서 아예 처음부터 대응을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사회복지시설도 이제 앞으로 이게 아동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지금 특히 그 노인 시설들도 이게 이제 대부분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다 학대로 분류되고, 저도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학대 판정은 엄청 많은데 법률적인 학대의 부분들은 되게 적다라는 부분들, 아마 센터장님 고민 부분들도 그러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게 모두 이제 아동학대든 노인학대든 학대, 처음에는 그 판정기관에서는 학대로 분류를 하고선 접근하는 형태들이고, 그걸 근거로 보호자들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게 무죄를 하더라도 그 동안에는 그 종사자들이나 그 시설들은 되게 고통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권익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사회복지공제회 자체가 사회복지 시설의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태로 변화를 해야 될지,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일정 정도 시설에서 공제회에 그 비용을 내고, 또 정부도 공제회에 그러한 비용을 부담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뭐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변호사 만나고 상담하고 선임하는데 시작하면 300 들어가고, 네, 너무 비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은 놀라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재판 진행되고 또 끝나고 하는데 뭐 몇천만 원이 그냥 우습게 이렇게 들어가는 데서 놀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만약 공제, 제 후보님 말씀처럼 이제 그 공제회를 활용해서 만약 일정 부분 이런 걸 보전을 한달지, 왜냐면 그거에 보험의 성격이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범주에 넣어서 한다면 충분히 좀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후보자께서 이제 한사협의 역할 중에 사회행동을 이제 할 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한사협에서 어떤 사회적 참사나 아니면 뭐 주거권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뭔가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또다시 전장현이 이제 지하철 시위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접했는데, 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한참 그 지하철 시위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또 언론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다라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굉장히 가혹한 이제 그런 기사들을 쏟아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는 인권의 문제이고 또 불평등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개별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사실 시도 단위에서는 입장을 발표하기 되게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한사협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이거는 인권과 그런 불평등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시민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함께 개선을 응원한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인권과 불평등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한사협에서 이후에 회장이 되신다면 혹시 어떤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고민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이나 주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탈시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개인 사회복지사 장제구와 회장 장제구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또 회원들한테 있다 보니까 되게 그러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는 나타나는 부분들은 과도하게 이에 대한 피해를 부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의 행동 자체를 아예 범죄로 몰고 가는 부분들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부분들은 저도 참 난감한 부분들이긴 한데, 협회장이 된다라면 그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입장을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거고, 또 그게 이제 회장 혼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사안사 하나 따라서 지금 한국사회복지협회는 정관에 이제
회장단 회의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협회장 회의가 규정에 의해서 이 공식화된 논의기구예요. 심의 논의기구인데 급박한 문제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은 마땅히 이제 회장단회의나 이러한 걸 거쳐서 입장 표명이나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기본적인 부분들에서는 어쨌든 사회복지사의 선서 사회복지 윤리 규정에 보면은 어쨌든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보호, 대변, 옹호의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누구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또한 마찬가지로 사협회도 그러한 형태,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역할을 협회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이렇게 저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을 할 때 특히 이제 이 탈시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각각의 입장은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입장이 있는데 이제 어느 태도를 취할 거냐.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탈시설 운동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좀 되게 이제 그분들도 절박하다 보니까 표현이라는 부분들에서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들 자체를 아예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는 형태들은 조금 완화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되게 대립점인 거고, 또 거기 그 협회장으로서 어느 태도를 취했을 때 되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게 아까 처음 모두의 난감하다라는 부분이 이게 이제 그냥 한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입장이 회원 안에 공존하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고민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하실 말씀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제 생각은 뭐 제가 관장님의 뭐 100% 이게 교감을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인권이나 불평등이라는 문제들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원칙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뭐 성명을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걸 좀 필요한데, 이걸 그때마다 회장단 회의 통해서 이렇게 하고 모여서 하면은 절차를 밟다가 시간 타이밍 놓치고 그러지 않느냐. 아니 근데 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센터장님 그랬죠. 허위 신고나 뭐 그 인권에 대한 저도 이제 우리 기관에 가까운 곳에 그 아동 시설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 원장님들한테 이제 만나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소규모는 아니지만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요새는 그 교사들이 지도 자체를 꺼리를 할 정도로 툭하면은 그냥 이거 학대로 신고할래요 뭐 이런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한 다른 측면에서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학대 사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도 회원이잖아요.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고 회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냐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결정되지 않았는데,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협회에서 이에 대해서 정확히 해결하라고 주장하느냐, 아니면은 왜 이분들도 회원인데 옹호해 주지 않느냐, 이제 이런 사안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기는 건 윤리규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그러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속에서 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걸 요구해요.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했어도 항상 그 상대 입장에서는 왜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확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느냐
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그 사회복지사 개인의 장제구와 그 협회를 대표하는 장제구는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에서는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공통의 이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안 부분들, 특히 이제 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항상 보면은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또 대부분은 또 다툼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언론에서 그냥 단정적으로 네. 가해 아니면 피해 이걸 나눴을 때 아마 교사들도 진짜 힘들어서 자살하는 부분들이 그 여론 자체를 그렇게 형성한 문화의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협회에서 섣불리 나서기에는 어렵다. 근데 이제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보편적인 원칙 속에서 어쨌든 그 분들의 이동권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왜 시민들 불편하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고, 이제 저도 그 부분들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들 입장도 이해하죠. 절박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아예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이 측면도 이해를 하지만은 또한 그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은 또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범죄화하는 부분들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그런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협회가 이제 그렇게 언론에서 한참 이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그런 어떤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갈 때 한사협이 이것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다, 이동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지지 성명이나 이런 걸 발표했다면 사회복지사들이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뭔가 옹호하고 연대하는 그런 그런 직업군이고 또 그런 협회구나라는 것들을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더 우리가 또 언론에 또 어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협회라는 그런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개별 첨예한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이슈들까지 중앙협회에서 모든 거를 다 성명을 발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큰 굵직하고 또 엄연히 큰 그림에서 보편 인권과 또 불평등과 관련된 그런 이슈라면 이거는 중앙인 한사협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또 그에 대한 또 그런 대응들 또 이런 입장 발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뭐 어쨌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성을 가지고 우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냥 나하고 우리 협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해서 이렇게 해서 외면하는 형태들이 아니라 조금은 사회복지사들의 본연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권리를 옹호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인권의 민감성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 직원들 뭐 이러한 시스템들이 갖춰지는 것은 필요하겠죠. 사회복지사 협회가 이념과 가치를 당연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인권 중요하고 장애인 이동권 중요하고 그런 중요한 가치에 대한 동의는 후보님 말씀대로 충분히 동의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동이 밤늦게까지 휴대폰 하는 거를 자유롭게 두는 게 인권 존중이냐, 아니면 밤늦게까지 휴대폰 하는 거를 막아서 그 다음날 생활하는 거를 방해하지 않게 휴대폰을 일정 정도 시간 있을 때 회수하는 게 인권 존중이냐라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협회가 충분히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회복지사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한 반발을 하는 분은 없을 거고,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너무 저희 다 같이 공감하는 가치지만 그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이 되게 간단해요. 두루뭉실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도 이제는 소송의 국가, 미국과 같은 소송의 국가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왜 그러면은 이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변호사가 많이 생기면서 그분들도 이게 이제 소송을 해야 하다 보니까 많은 소송이 됐고 또 뭐 긍정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대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권리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사들도 그 객관적인 이 기준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었지만은 좀 그 사회복지 윤리강령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그 부분들이 좀 그 서비스의 기준이 됐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한 것들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었던 그 부분들도 이게 개인의 자유와 어쨌든 집단 같이 생활하는 분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들의 미래 이에 대한 부분들 지도의 부분들의 기준선이 명확하면은 그 기준선 안에 있느냐 벗어났느냐를 보고 이 학대냐 아니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법률로 갔을 때도 그 사회복지사들은 이 정도의 사회적 합의된 기준이 꼭 그 기준 범위 안에 있었다라는 하면은 훨씬 더 사회복지사들이 업무하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우리 부분은 지금은 구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워낙 지금은 빠르게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아마 윤리강령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하는데 지침으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개별의 지침 만들고 매뉴얼 만드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을 좀 다시금 더 보완해야 되는 작업들이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요번 협회 공약이 아니라 저도 직원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계속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소송이 줄을 거기 때문에 진짜 기록 예전에는 그냥 실적을 내기 위한 기록인데 지금은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보호를 위한 기록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딴지 걸면 안 되는데 사회자가 이 윤리강령을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건 이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를 이제 동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 있다는 얘기는 이건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왜냐면 환경은 좀 더 복잡해지고 사안마다 여건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 사안만을 그거를 세분화해서 만들어야 되는 맞춤형으로 만들기는 아니 그러니까 맞춤형이 요걸 해라 이런 형태는 네. 아니고 여기에서 행동의 기준 정도는 세분화해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회복지사들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각자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거는 이 범위 안에 예. 벗어나지 않는 부분.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저희 윤리 강령 자체가 크게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사회복지사들이 이 정도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형태만 선언을 하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거죠. 이제는 예. 요즘에 좀 유명하신 그 철학자 박구용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법이 세분화되면 잔인해진다고. 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법은 아니고 처벌이 아니라 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저도 뭐 미국에서 살지 않아서 들은 얘기 유학도 안 갔습니다. 이제 어느 분한테 들으니까 거긴 소송이 걸렸을 때 이 전문가 단체에서 만든 강령 그 기준에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는가 법원 판결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하더라고요. 법에는 없어도.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단체고 전문가 단체에서 이 범위까지는 우리 업무야.
이거를 정말 주고 그게 세분화됐을 때 이제 그 법원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은 그 법률로서 보는 관점과 사회복지사들이 행하는 부분에서의 그 부분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부분이 종사자 보호와도 밀접한 관계가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제 끝날 시간에 뭐 달아들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 제가 이제 좀 중요하고 무거운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인숙 관장님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고민을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공약에서 이제 미래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은 저연령 내지는 한 중견 정도의 사회복지사들은 뭔가 협회 활동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참여하는데 되게 제한이 있을 텐데 미래 인재 양성을 좀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신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제가 고민했었던 그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회원 직접 선거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의원들이 대의원들하고 이제 그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서 선거를 하고 뭐 이러한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 중앙대의원이 있고 시도협회에 또 대의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큰 역할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 회원 구조다 보니까 총회는 그 형성이 되고 그분들이 또 중요한 예산 결정이나 방향 결정을 그분들이 하시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와서 설명하고 그냥 총회하고 뭐 이런 형태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주변에 돌려보시면은 시도협회 대의원이나 중앙대의원들은 그 각각 시군구 협회든 시도협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또한 그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 젊으신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대의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대의원으로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협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요번에 선거를 보면서 조금 느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뭐 한국사회복지협회장이나 시도사회복지협회장 은 우리 대의원으로서 올해는 활동하고 이분들이 성장해서 임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지만은 그분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교류 협력장을 아예 협회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워크숍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네트워크 활동을 한다라면은 연수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그렇다 해서 뭐 그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를 좀 더 풍부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예산까지 편성을 하지는 않는데 그 뭐 사업까지는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한국사회복지협회와 시도협회가 사무처 직원 워크숍을 해요. 그렇다면 뭐 그 중앙대의원과 시도 지방 대의원들의 워크숍을 하지 말란 법을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00명? 뭐 이런 정도 워크숍 해서 2박 3일 같이 교육도 하고 교류도 하고 또 그분들이 그룹이 형성이 된다라면 별도의 프로젝트 지원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들 시도협회장이든 한국협회장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데 못하는 이유가 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임원 아니면은 그걸 형성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부터 중견이든 그 사회복지사든 평사회복사든 관심이 있어서 협회에 참석하는데 그냥 꼴랑 대의원만 하고 총회만 참석하는 형태에는 좀 아쉽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의원 제도를 좀 더 제대로 활성화시키면 이런 소규모 시설에 있는 분들도 대의원으로 참여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대의원이 아마 7명인가?
추천을 받으면 대의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또 그쵸 소규모 시설 입장에서는 혼자 근무하는데 누구 추천받기도 어려운 부분들은 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할당 제도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다시 세분하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점점 더 이 대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는 거가 제가 볼 때 역할은 있는데 좀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참여 이 부분들이 좀 형식적이지 않는가?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어쨌든 협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뭐 중앙협회 뭐 의원회 구조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공식 직함이 아닌 그 개별 희망자들이 아니라 저는 좀 공식적인 그런 현재 중앙대의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50명인가? 그럴 거고 아마 시도협회 대의원이 100명 안팎일 거예요. 70명인가 100명 안팎으로 돼 있으니까 17개 시도면은 뭐 1,700명 아마 중앙대의원 겹치긴 하더라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그 자산들이 진짜 협회를 중심으로 교류하고 뭉치고 또 그분들이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라는 자체도 뭐 다른 의논하겠어요. 다 그 사회복지사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와 이 부분들로 만들어진다라면은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거창하게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는 외부에서 자꾸 협회 활동 안 하신 분들이 협회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좀 협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기초를 좀 튼튼히 하는 형태로 미래의 좀 주인들을 키워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대의원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저희가 많이 또 생각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금방 흘러서 이제 그 집단회를 먼저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갔네요. 근데 요거는 꼭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 하시는 얘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후보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면 후보님은 마무리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예. 이게 뭐 저희 캠프, 1인 캠프지만, 캠프에서는 처음으로 계획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음에 뭐 선거에는 제가 나올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요 영상을 보시고서는, 이러한 부분을 나도 한번 참여해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다시금 또, 급조를 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하시고 어쨌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인은 그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회원이고요. 이 회원들이 어렵게 얻은 직접선거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행사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부분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은 좀 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풍부해지고 조직되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장제구 후보 집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 장시간. 예.